쉽게 뭐 얘기해서 많이 그 가십이나 언론 지상에서 보시면 통일 그거 그렇지 통일이 중요한 거야. 근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자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통일에 대해서 지금 뭐야 매일 저렇게 시끄럽게만 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런데 뭐 또 대화하면서 잘 지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다. 나도 살기 바쁘고 직장 구하기 바쁘고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들은 나도 이제 정착해서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사회 저변에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국제정세 변화에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45년 이후에 여기에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 생각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이나 연구소에서 시대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그런 부분을 용어들이나 많이 썼고요. 국제정세 변화는 전후체제인데 이때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전쟁에 지쳤고 모든 게 부서졌으니까 이게 다시 세우고 좀 이제 싸우지 말고 좀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 이런 복구의 시대, 재생의 시대였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전쟁의 산물로 계속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그걸 이제 냉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고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수교를 하면서 서로 그 전후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등을 일으키던 시대에 그런 국가의 이해관계나 국가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시 이합집산하는 그런 대탕태 시기도 거치고 그런 와중에 제일 특징적인 것들이 또 지역에서 한 나라만 각자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사니까 결국은 독일, 프랑스 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묶어서 서로 통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자. 그래서 그 유럽연합이라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생기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동포분들 중에 이 시기를 겪으시면서 어떤 시기였는지 실제로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91년인데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연결의 시대, 인터넷 시대, 디지털화 시대, 45년부터 90년까지 계속 그런 전후 회복의 시대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서로 극단적인 사태까지 이르지 않고 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사태를 피해서 서로 협력하고 절충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와중에 가장 변화를 준 것이 이런 대립과 진영의 시대에서 그런 대립과 진영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런 연결의 시대로 왔다. 그 중심에 이제 인터넷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주도로 그 IT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디지털화 시대에 또 기반을 닦는 그런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결성이 있고 세계 각국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뉴질랜드도 저기 아래 있죠. 연결이 되니까 그 서로가 항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시기를 상호우전의 시기, 교류, 공영, 서로 소통하면서 연결된 속에서 발전을 지켜나가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해서 90년대 태어난 세대들 X세대로 하고 저도 이 전세대인데요. 이 연결의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생기고 그런 것들이 분야별로, 지역별로 또 심지어 종교, 국가별로 이렇게 다분화되고 다층화되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그 다자와 여러 층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고 지역기구를 통해서 하고 개별 몇 개 국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굿거버넌스인데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니까 어느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거나 그쪽만 계속 리드는 할 수 없고 결국 모두가 투명하게 오픈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이러한 국정 운영에 아니면 UN 국제 시스템의 운영이 중심이 되는 그런 뭔가 협업이 필요하다. 그 거버넌스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힘든데, 근데 거버넌스가 있는데 잘 돼야 되죠. 굿거버넌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가는데 동의하고 일부 불만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불만이 있으니까 좀 서로 조정하고 그런 면에서 굿거버넌스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는데 이 91년에서 2021년까지 이 30년 동안 91년이 오게 된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부터 91년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발전 동력이 생기고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가 아니지만 작은 나라에게 이런 연결의 시대는 엄청난 그 기회를 줬다. 그런 면에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선점해서 뛰어들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2021년까지 연결 시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큰 그 도전을 받았죠. 코로나 시대죠. 그 연결 시대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연결이 끊겼지 통신으로 인터넷으로는 저희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닥친 도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결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요. 이 시기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동시에 느끼게 된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주체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주체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나서게 된 그런 면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1945년 전원체제 이후에 저희가 힘들게 타협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협력, 협의체제 이 기존에 있던 체제가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이 강요당하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부상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서로 조금씩 나눠 가지는 자원과 비즈니스의 그런 채널을 굉장히 그 어떤 특정한 시장과 국가의 채널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들어선 중국에서 필요로 하고 중국에서 수요가 있고 그런 중국을 활용하는 그런 복합적인 연결된 그런 경제 체제 속에서 뭔가 자신을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확보해야 되고 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확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먼저 예측해서 영향을 적게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레셔를 각국들이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두 번째 보시면 리질리언스인데요. 이 복원력인데 내구력이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아주 현실적으로 모든 그 산업이라든지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잠시 멈추게 하면서 인터넷의 힘으로 다행히 기본적인 발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보다도 우리 스스로 내구력 있는 조직과 국가나 단체, 우리 개인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왔고 개인들에게, 단체, 국가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2019년, 20년 코로나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미 기후변화를 통해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리질리언스란 말이 나왔었지만 현실적으로 각자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선전 경쟁이 있다가 보니 결국은 우리가 협업해서 발전하기로 했는데 그 발전하기로 한 의지의 내면에는 발전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내구력이 있고 내 자신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된다.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집단, 우리나라가 뭔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영향을 적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자원도 먼저 확보하고 가까운 서로 소통이 되는 친구들, 단체들, 국가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그룹을 짓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각 개인이 프래그멘테이션, 그 학자들이 이제 파편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각자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파편화의 현상이 나타났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은 집단과 친구, 개인으로 말하는 친구죠. 국가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유사그룹이라는 거는 뭐 라이크 마인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그룹들이 많이 일어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인도, 영국, 뭐 미국 이렇게 일본처럼 쿼드4라든지 아니면 오커스로 해서 영국과 미국과 호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제 캠 데이비드 스필 해서 가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해나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소유사 그룹의 확산이 되어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각 집단과 그룹이 새롭게 이렇게 블록화되는 형식을 보이면서 이런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과 집단 간에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해서 잘 국정, 세계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합의해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데서 이제 충돌이 생겼고요. 그 가장 비근한 예가 내일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지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구가 됐죠. 상임이사국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주 비근한 예죠. WTO 무역체제가 중국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WTO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체제, 규범들,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방식들,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시켜서 오픈된 마켓으로 해서 서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WTO의 역할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WTO도 지금 마비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별도로 해서 경제 통상의 그런 이합 집산의 흐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생각과 이해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이런 닥친 어려움에서 내 스스로가 좀 더 강인하고 내구력이 있는 집단이 되어서 상대방이 그래야 설득력이 더 있게 되는 그런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있었고 이 변화의 시대에 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급변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보시면 30년 동안 인터넷 쪽에서 조금씩 변화를 해왔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빠르게 변화하는 중심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 모든 집단들이 다 정보와 대화와 또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면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변화의 중심에는 IT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이 그 변화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선점하거나 최소한 뒤따라가지 못할 만큼 처지지 않고 그 기술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각국이 느끼는 프레셔가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 2022년 이후에 저렇게 미국, 유럽연합처럼 새로운 그룹들이 생기고 러시아, 중국, 북한도 근데 제가 MBN에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조금 약간 과장된 면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연결의 불가역성입니다. 반세계화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 이합 집산하는 집단들이 그러면 서로 단절돼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이, 미국과 EU만 서로 협력해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뉴질랜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도전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발 아래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극단으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이고요. 이런 급격히 변하는 기술의 시대에 빠르고 뭔가 처지지 않고 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2010년 이렇게 지나면서 MZ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변화 1에서 태어난 세대와 변화 2에서 태어난 세대와 이 변화 3에서 태어난 세대에 대해서 변화 1에서 태어난 세대가 봤을 때 그 통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어려움과 통일, 위기상황, 그런 것에 대한 이해와 지금 이 변화 3세대, 변화 이후 세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바라보는 그런 갈등, 분쟁,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몇 가지 잘 이해하시는 건데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쉽게 말하자면은 저희 한반도에 이 한쪽 발을 두고, 그리고 최대한 익스텐드, 멀리 뻗쳐서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그런 와중에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가 또 실현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는 저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하겠다기보다 저희 쪽에 요구가 많고, 또 그거를 희망하는 많은 그 다른 저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 없이 한다기보다 수많은 그 요구 속에서 저희 스스로가 역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스스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파워 베이스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가치와 일반 국제적으로 서로 이해되고 통용되는 그런 가치와 규범을 연대해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함께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또 가치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번영, 시장경제, 법치, 인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인간안보는 제가 추가했는데, 인간안보는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동안에 국가의 안보가 중요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마약 문제, 그건 인간안보의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 그 마약이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전쟁 기억하시죠? 예. 뭐 그런 또 테러, 또 코로나 여러분들 모두 겪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규범의 한 요소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한반도, 한국이 분단된 한국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항상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다른 그 집단이랄까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 정상화, 든든한 안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가 뭐냐? 서로가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에서 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에서 서로가 살기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했는데 그 결과가 없다.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더 이상 미사일 개발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핵무기를 소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없는 단계에 왔다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런 면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데 이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그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한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뭐 정보를 떠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고 튼튼해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녹슬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든든한 안보라는 것은 주요한 국정 과제로 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든든한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통해서 노력해서 만드는 지속성장, 또 기술 혁신의 긍정적인 환경 요소가 되도록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나 든든한 안보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북관계 정상화한다 그렇게 해서 든든한 안보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대화를 해왔고 대화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동안에 서로의 기대한 바가 있었던 그 비핵화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결의안을 만들고 합의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 번 정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담대한 구상 형식은 쉽게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자. 두 번째, 대화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협상을 하자. 세 번째, 그 협상을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북한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그 1단계에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과거와 같이 계속 대화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핵무기만 더 소형화되고 그리고 미사일만 더 발전이 되고 그것이 결과였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게 그런 것을 개발해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시켜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으로도 공조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든든한 안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인 게 수원국 공여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개도국 선진국을 경험하면서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 스스로가 내구력 있고 튼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스스로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발전을 해서 저희가 줄 게 있어야 남한테 주죠. 저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수원국과 공여국으로 바뀌면서 가지는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질랜드와 공통점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줄여보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공간, 우리 동포사회 평통위원님들도 업무 활동하시는데 필요성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다음 통일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간 외교에서 그 외교의 내용도 아래 보시면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바뀌었고, 그리고 국가 자체가 다른 행위자가 아니라 세계화되고 연결되면서 그 위편에 왼쪽 아래 보시면 국민, 기업, NGO처럼 모든 개인들이 정책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복잡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도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뉴질랜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의 두 번 위에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외국의 일반 대중이 있는데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접근해 나가는 저런 외교, 공공외교 방식이 이제는 왼쪽 아래 국민과 기업 NGO에서 외국의 민간과 우리의 민간이 서로 접촉하면서 교류 협력을 늘려나가는 이 부분을 공공외교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가 아니라 민간과 함께 해나가는 외교의 중심을 다시 만들어보자. 그 중심의 한 축이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민주평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리 한인의 동포분들이 저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오클랜드가 물론 중심이긴 하죠. 그렇지만 뉴질랜드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 동포분들이 곳곳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 곳곳에서 공공외교,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민주평통 그 위원님들께 저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평통위원님들이 일부는 대부분 오클랜드에 사시지만 소수분이긴 하지만 뉴질랜드 남북섬을 거쳐서 곳곳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공공외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동포분들은 공공외교를 외교관으로서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훈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 한인회별로 작지만 크지만 각자 그 커뮤니티에 맞게 그런 우리 문화 홍보 사업을 또 활동을 해오시고, 그리고 또 곳곳에 한글 학교가 생겨서 한국어도 보급하고, 그리고 이쪽에 1.5세대, 2세대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이런 일들이 5년, 10년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우리 동포분들께서 발간하신 책도 보고 저도 말씀도 들어보면 참 이 뉴질랜드에서는 공공외교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하고 계시다. 이런 면에서 각 그 대표 단체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평통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공공외교가 바로 한국 문화, 지식 정보, 우리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기여하고 봉사하는 걸로 좋은 친구를 만드는 건데,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포사에서는 아주 잘해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힘든 시기도 있었죠. 그렇지만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조금씩 잘 노력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커뮤니티, 우리 동포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평통위원님들이 준 공직에 대한 자를 맡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이런 커뮤니티와 우리 동포사회와 뉴질랜드 키위 커뮤니티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마지막 하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